안녕하세요. 제가 오래간만에 서예교실로 다시 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전에 올렸던 그 울릉도 서예가 박경원 씨의 동영상을 올려서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 많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논의가 좀 이어지도록 시간을 좀 벌자. 또 그런 논란이 좀 이어져야 이 서예계도 좀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가졌어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많은 분들도 또 동의를 해주셨고, 저도 사실은 박경원 씨의 주장에 대해서 일부 동조하는 면이 있어요. 100% 다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러한 이유에서 좀 연장선상에서 한글 서예를 가지고 좀 얘기할까 해서 찾아뵀습니다. 우리가 흔히 토론을 할 때는 뭐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각자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논쟁이 되지가 않죠. 토론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예계라고 하죠. 이 서예계에서 좀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오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논리적 근거로서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글을 한번 소개할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철학가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1986년도 12월 달에 자기 개인 그 서예 작품 전시회를 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록을 출판하는 데 있어서 그 도록책 앞에 서문을 썼던 것인 걸로 보입니다. 제목은 나의 글과 글씨 세계라는 글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도올 김용옥 서예 서문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한번 좀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예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꼭 읽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울릉도 박경원 씨의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예라는 것을 너무 권위적으로 접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해서는 안 될 얘기가 있다거나 뭐 금기시 된다거나 이런 자체가 권위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POP나 켈리 글씨를 쓸 때 그 켈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 그래서 뭐 금기시하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서예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예에 대해서 이제 그 권위적인 것을 좀 탈피하고 자유분방함 속에서 서예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본다면은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기보다는 물론 울릉도 박경원 씨나 또는 도올 김용옥 선생이나 이런 분들의 주장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옥 선생이 쓴 이 글을 뭐 A4 용지 한 10장 정도 되는데 이걸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좀 추론만 좀 해본다면 첫 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서도의 서자도 모른다. 누구에게 배워본 일도 없다. 즉 중봉을 잡아본 일도 없고 중봉을 잡을 줄도 모른다. 중봉을 잡기 위해서 붓을 위아래로 흔들고 하는 이런 자체를 좀 자기 딴에는 우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서예가 하나의 예술 세계라고 인정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자신은 이 창작의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이 도올 선생의 주장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도 자기 상대성 이론의 책에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배우면 따라할 수 있다. 배우지 않으면 창작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중봉을 잡거나 이런 거 의미 없이 그냥 자유자재로 쓰면서 자기 필체를 개성 있게 창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붓을 자꾸 쓰긴 했지만 이것이 뭐 논리적으로 어떻게 써야 된다, 문필이 뭐다 이런 걸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붓을 가까이 썼는데 자기 자신은 한문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한글 접하듯이 의미가 와닿기 때문에 한문을 쓰는 것뿐이지 보통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문을 가지고 서예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뜻도 모르고 어떻게 글씨를 쓰느냐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한문을 쓸 때도 그 한문 서예의 어떤 그 감정, 의미 이런 것들을 글씨에 실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려면 한문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문의 뜻을 정확히 알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나 한글은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글은. 그래서 소리글 의태어, 의성어를 써도 거기서 오는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거기서 오는 어떤 그 감정을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쓸 때는 자기 감정을 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한문을 자기 일상생활의 글로 사용하다 보니까 한문을 가지고 다양한 서체를 개발하고 서예를 하고 그걸 가지고 캘리그라피를 쓰는데 우리가 굳이 한문을 가지고 할 필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한글을 가지고 서체를 개발하고 캘리를 쓰고 하는 것과 중국의 그들이 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도는 하나의 예술 세계로 봤어요. 디자인적, 어떤 조형적, 회화적, 어떤 그 그림의적인 요소. 그래서 하나의 예술적인 세계로 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창작의 세계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 임서를 하는 것이 자기 프라이드고 내가 누구 글을 어떻게 임서했고 안진경을 띄었고 구양순을 띄었고 왕이진 이런 것이 자기 네임밸류가 돼버린 이 세상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창작을 하기 위한 단계일 뿐이지 그것이 자기의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 다 설명하면 몇 군데만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서도라는 것에 대하여 다음에 두 마디만 여기에 남겨두려고 한다. 서도라는 개념의 재정립을 위해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첫째, 모든 캘리그라피, 즉 서도, 캘리그라피가 서예입니다. 캘리그라피는 캘리는 이제 아름답다는 뜻이고요. 그라피는 쓰다, 아름답게 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서예는 캘리그라피입니다. 서예를 영어로 캘리그라피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구글 검색어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서예를 하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캘리그라피하고 서예를 굳이 분리하려고 하죠. 또 그 분리하려고 하는 것에서 약간 이해도 되는 것이 캘리그라피를 너무 막 덧칠하면서 그림 그리듯이 막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로 그려 나가듯이 하는 것은 조금 좀 이 글씨를 쓴다는 의미에서 어떤 감정을 묻어 나오기보다는 어떤 도형적인 디자인적인 의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서예로 볼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캘리그라피라고 하고 자기 마음을 담아서 자연스럽게 쓴다는 의미의 그리는 것이 아니라 쓴다는 의미의 붓글씨를 서예라고 하자 이렇게 분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이해는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얘기입니다. 글자의 형상에 관한 명확한 지식이며 둘째는 그 형상이 전달하고 있는 의미, 외연과 내포에 관한 정확한 인식이며 셋째는 문자의 형상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의 순서나 그 요소가 처리하는 시간과 공간의 동적인 조화에 대한 깊은 이해이며 넷째는 그것을 예술적 구성품으로 알아볼 수 있는 즉 인지 능력이다. 국전에서 한문 서도는 좀 빼줬으면 좋을 것 같다고 극단적으로 주장합니다. 그 예를 드는 것이 국전에서 입성으로 당선이 됐는데 입상을 했는데
차후에 얼마 지나서 오타가 발견돼 가지고 부랴부랴 입상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이 있었거든요. 그건 서예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에피소드 정도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 도울 선생이 비판하는 것은 심사를 하시는 분이나 쓰는 사람이나 한문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 한문을 직역정도 하는 수준이고 의역을 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묻어나고 그 글이 의미하는 의미를 포함해서 글씨를 쓸 수 있겠는가. 그럴 거면 차라리 이 미술대전, 이 국전에서 한문 서예를 빼달라. 한글 서예로만 가자. 중국 사람들이 한문 서예를 가지고 경쟁을 하듯이 우리도 한글 서예를 가지고 경쟁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서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문을 가지고 다양한 서체를 이미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한문을 가지고 캘리그라피를 해요. 우리는 그것을 캘리라고 안 부르고 한문 서체가 다양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한글을 가지고 서체를 개발하면 우리는 캘리그라피라고 해요. 그 근본적으로 정말 인식이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한문을 개발할래야 개발할 필요도 없을 만큼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은. 근데 한글은 아직까지도 대회 나가면 궁서체, 편년체. 이번 대회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글씨, 진짜 작년 궁서체와 올해 궁서체가 어떻게 다른지 진짜 일반 사람들 눈으로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인쇄하듯이 똑같은 글씨를 가지고 1, 2등을 매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넌센스인 것 같아요. 궁서체를 개발한 사람은 개발한 사람의 글씨체고, 편년체를 개발한 사람은 개발한 사람의 글씨체입니다. 그런 것을 한 번씩 따라 써보고 임서해봐서 구현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분놀림을 가지고 자기 체를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궁서체를 더 잘 써가지고 이번에 특선이가 다음에 대상 받아 이제 궁서체를 계속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문 서도에 담긴 거짓 신비를 이 역사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청산해보고 싶다. 나는 외친다. 우리 민족의 쓰임의 길의 대도는 한글이다. 이제 과거와 같은 의미에서 한문 서도의 시대는 끝났다, 지났다,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자기가 이제 한문을 쓰는 것은 자기는 한문도 자기가 한글 대하듯이 접할 수 있기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한문을 쓰는 것이죠. 한문이 좋아서 쓴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문 서예를 쓰시는 분들은 도울 김영옥 선생님의 수준에 정말 육박한다고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거나 어디서 인정받을 수 있으면 한문을 가지고 덤벼라. 그러지 않으면 감히 한문 가지고 글씨의 의미를 전달하느니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짓은 하지 말라라고 제 표현보다 더 강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서예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 긴 장문의 글입니다. 읽고서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서예교실 시간을 통해서 이 도울 선생의 글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울릉도 박경원 씨의 어떤 그 글의 작업 이런 것도 그렇게 뭐 쉽게 비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조형미가 있고 짜임새가 있고 나름대로 잘 쓰셨는데 그것이 무슨 켈리니 뭐니 해서 그렇게 비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 한문 서예를 쓰는 시간과 노력, 그 공을 한 절반 정도를 한글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쓰는 방법도 한문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문도 안진경, 구양순, 왕이지를 다 임서해보고 자기 글을 개발하는 것처럼 한글도 궁서체, 편년체, 그리고 인터넷 조금만 뒤지면 요즘에 캘리그라피 글씨 많이 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써보고 그 사람이 쓴 대로 자기가 쓸 수 있는 테크닉을 발휘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 글을 써야죠. 그래서 한글 서체 개발도 결국은 임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팡팡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팡팡. 팡팡이라는 글씨를 한번 임서해 보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요. 이 먹이 굉장히 진하게 했는데도 많이 번지네요. 이 한글도요. 캘리그라피가 됐든 서예가 됐든 이 중봉을 잡는 것은 한문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울기도 그렇고요. 두께 한 번 두껍게 해서 한 번 얇게, 기울기가 일로 왔으면 한 번에 일로, 이렇게 다 다양하게 하는 이런 조합들은 한문에서 쓰는 방식하고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팡팡이라는 글씨를 썼는데요. 이 팡팡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의태어나 의성어, 뭐 의태어라고 볼 수도 있고 의성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명확한 뜻을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은 하지 못해요. 그러다 팡팡이 주는 의미를 알잖아요. 팡팡. 그 글씨를 팡팡이 주는 의미가 나타나게끔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근데 팡팡을 뭐 이런 의미가 나지 않고 보면은 막 딱딱하게, 아니면 호쭉하게 아주 가늘게 막 이렇게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 팡팡에 나타나는 그 의미 표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문을 쓸 때 한문이 갖고 있는 의미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체본을 따라 쓰는 거예요. 법첩을 따라 쓰고 거기서 조금만 테크닉을 발휘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글은요, 그 의미를 알아요. 의미를 알기 때문에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그게 한글의 장점이에요. 행복 한번 써볼까요? 한 번 이렇게 쓰면 한 번 이렇게 하고. 이거는 중봉을 잡는 것은요 똑같아요. 그리고 또 중봉을 굳이 꼭 잡아야지만 글씨가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중봉을 잡으면 굵기라든가 회계 강약 이런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봉을 잡는 것이지, 중봉 안 잡으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편지로 주고받던 이런 글씨체들 보면요, 뭐 장부에다 적는 이런 글씨체들 보면 그 사람들이 무슨 중봉을 잡아서 썼겠습니까? 그냥 뭐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썼죠. 이렇게 쓴다고 해서 이게 뭐 붓글씨가 아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종이에다가 꼭 붓으로만 써야 붓글씨인가요? 우리가 목간채 같은 경우는 대나무 같은 데 썼는데 대나무에다가 쓰거나 또는 칼로 새기거나 했을 때 대나무가 쭉쭉 이렇게 미끄러지거든요. 그 미끄러지는 그 자체가 조형미가 좀 있어 보여서 오늘 붓으로 그걸 따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붓으로 표현이 안 되는 그 글씨체인데도.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이 서예를 너무 고전적 의미에서 머무르면서 너무 전통 방식, 권위의식 이런 거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울릉도서예가 박경원 씨도 그런 얘기를 얼핏 했는데, 이 대회라는 것이요, 천편적으로 그런 것들을 요구해요. 요구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경원 씨는 뭐 대회도 안 나간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 대회에서 한문 캘리그라피 부분도 요즘에 뭐 많이 하나의 분야로 대회에서 등장을 합니다만은, 어떤 기준으로 상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흔히 그냥 속된 말로 누구나 봐도 캘리그라피 같은 것을 상을 주는지 제가 뭐 그런 예를 잘 못 봤거든요. 뭐 조은이라는
글을 한번 써보면요. 중봉 잡고 이렇게 썼다. 좋은. 이렇게 썼다. 그러면은 이렇게 써도 상을 주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한글을 쓰면 또 우리가 붓글씨를 멋들어지게 써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선물 하나 줄 때도 한글을 쓰면 받는 사람도 의미 부여가 금방금방 와닿아요. 근데 이 한문은 무슨 글씨인지를 모르니까 저도 대회 나가면서 뭐 7원 줄고 5원 줄고 한문을 써봤습니다만은 그 직역을 하면 숲에 안개가 꼈다. 거기 폭우가 있는데 배가 매여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쓰는 거죠. 근데 그 시를 지은 사람이 그렇게 간단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시를 썼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 시대 배경, 그 사람이 처하는 위치 이런 것들이 은유적으로 다 묻어져 있는 글씨 아닙니까? 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막 이민서 해가지고 테크닉만 발휘해서 잘 썼다. 근데 대회에서 상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어쨌든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한글을 좀 사랑하자. 뭐 제가 국수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중국의 한문 서체가 좀 개발되는 것이 너무 부럽고 일본이 히라가나를 가지고 간판에 다양한 서체를 개발하는 것이 부럽고 그래서 우리도 그에 걸맞는 더 아름다운 글씨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한글을 좀 더 이 서예하시는 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좀 서체를 많이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캘리그라피다라고 치부하면 캘리그라피 말고 서체를 쓰셔도 좋습니다. 박경원 씨처럼 매번 쓸 때마다 똑같은 글씨가 안 나오는 그냥 이 그때마다 이 조운할 때 조자가 매번 틀려도 그 뭐 하나의 그 우연이 주는 50%의 우연이 주는 어떤 예술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서체를 개발하셔도 좋고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는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이 한문을 가지고 캘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새로운 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사고를 잘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하늘천 같은 경우도요. 중국 사람이 쓰지 않는 서체로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글을 공부하실 때 궁서체, 서간체, 편년체 이런 것만 가지고 그냥 계속 임사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고 마스터했으면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캘리그라피를 한 번씩 써보시고 그런 분놀림이 자기 자신도 그 캘리그라피 쓴 사람처럼 자유롭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평소 쓰는 글씨체를 한번 써보는 그 캘리그라피 쓰는 어떤 운필적 요소를 가지고 자기 글씨를 한번 이렇게 써보면서 조형미를 갖고가는 이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한글을 가지고 서예교실이 한번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은 이전에 올렸던 울릉도 서예가 박경원 동영상을 보시면 또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도울 김영옥 선생의 나의 글과 글씨 세계 이것도 한번 좀 서예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예하시는 분들이 스승과 제자 뭐 이러한 관계 속에서 너무 권위의식에 매여 있어서 해서는 안 될 금기가 있다는 둥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다는 둥 뭐 이러한 자꾸 제약 이런 제약들도 좀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한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또 동영상을 올리면은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짐작은 해요. 짐작은 하는데 처음에 어떤 누군가가 뭐 주장을 하면 다 비판을 받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판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등에 기분 나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좀 해주시고 한글 공부도 제가 열심히 해서 이런
인터넷에 떠도는 캘리그라피를 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 글을 한번 좀 개발을 하고 하는 과정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또 공유해 주시면 저도 뭐 이메일이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 동영상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필체를 개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문 필체, 한글 필체 이런 것들을 동일한 폰트로 해서 신영복 선생처럼 저도 그러한 꿈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